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 혁신 공동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전 의원님. 예,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또 나름 제가 연락 가능한 분들한테 연락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이제 교육 백서를 내놓을 거거든요. 그게 아마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의 근간이 될 텐데. 예. 그 이제 백서 관련해서 여러 좀 자료들도 서로 공유하고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천 대표님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똑같이 이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후보가 직접 출연하기 어려운 여러 방송 인터뷰들 좀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방송 인터뷰에 거의 천 대표님 안 나오시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많이 뵙고 있습니다. 예. 예.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들리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율 얘기부터 해볼게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지율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동용 위원장님. 예, 지금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이재명 하락, 김문수, 이준석 상승 이런 흐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앞서고 있고 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합해도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거나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앞서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이제 한밤 후보 바꿔치기 등으로 실망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떠났고 그것 때문에 PK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고 또 김문수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보수 지지자들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어느 정도 좀 조정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판이 뒤집힐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를요? 판이 뒤집힐 수는 없다. 판이 뒤집힐 수는 없다. 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윤석열과 확실히 절연을 하지 않고 오늘 윤석열의 내란을 칭송하면서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표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보수 지지자이면서도 내란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고를 가진 분들이 김문수 지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실망한 보수 지지자 중에 일부 그리고 청년층 일부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예. 내란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게 이번 대선이라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지지율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지지율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 잘 준비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TV토론하면서 좀 민낯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TV토론 전에는 좀 범접하기 어려운 천상계에 있는 후보, 이미 뭔가 거의 반쯤은 대통령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막상 TV토론 뚜껑을 열어보니까 호텔 경제학이나 120원 논란, 요즘에는 거북섬이나 이런 논란들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본인에게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정책 검증 질문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검증을 하려고 하는 상대 후보에게 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약간 훈계를 하려고 하는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면서 TV토론 이후에 좀 하락세가 확연해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TV토론 이후에
뭐 20대, 30대에서의 지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그 외에 여러 세대에서의 지지도 올라가면서 결국 막판에 김문수 후보를 현재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 못 이기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조금 더 가져준다면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로의 표 쏠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으로는 가는 거 아닌가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서 위원장님 말씀에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정치를 볼 때 뭐 이제 양당의 지지층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뭐 국민의힘에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에 표 맡겨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TV 토론 거치면서 또 인물 경쟁력에 대한 판단들이 있으실 것이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훨씬 더 명분도 있고 또 시대 정신에도 맞는 이준석 후보로 충분히 쏠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그렇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 종반부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한다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선 대표님? 아니요,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는 없습니다. 김문수 그래요. 후보가 사퇴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시고 예. 본인의 결단이지 그걸 뭐 저희와 협의하거나 뭐 단일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극단적으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 선언할 필요도 있느냐 의문입니다.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후보 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애당초 자력으로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려운 분이라는 거는 뭐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분 있게 스스로 사퇴하시면 될 일이고 뭐 단일화 협상을 거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뭐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화는 끝까지 업고 완주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위원장님,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뭐 단일화 불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단일화 시도를 접을 시점인 것 같은데 보수 진영의 표는 앞으로 어떻게 또 어느 후보에게 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당초 이제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이 빠져 있다가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니까 이제 조금씩 모여들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요. 예. 또 그러면서도 이제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좀 이렇게 옮겨가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대선은 내란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더 모일 가능성, 그리고 내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로 모일 가능성, 이게 좀 남아있는 판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이제는 배제하고 3자 구도로 보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이에 대한 견제와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지난 20대 대선 때요. 그때 선거일이 3월 9일이었는데요. 예. 3월 3일 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면서 조건 없는 단일화. 그래서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예. 6일 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흐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여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구도가 그대로 갈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상정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다 해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어떤 대비가 가능한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후보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점들을 어필할 건지 어떤 점을 공개할 건지 또 국민들에게 무엇을 설득할지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지금 현재 3자 구도라면 어떻고 김문수로 단일화된 상황이면 어떻고 이게 좀 상황이 다를 테니까요. 그런 선거 전략상 준비들을 좀 충실히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사표가 아니라 투자다라는 글을 써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저희로서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 메시지는 뭐 천군만마 같은 일이고요. 또 예. 이준석 후보에게 실질적인 지지 선언을 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준석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소신 투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사표 방지 심리가 크게 작동하는 선거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거 막판에 작동할 수 있는 사표 방지 심리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주시고 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의 관성을 벗어나서 뭔가 좀 미래의 희망을 만들려면 이번에 이준석 후보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제 원래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아예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코너를 별개로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이번 대선에서는 뭐 확실하게 이준석 후보를 좀 지지하고 밀어주시는 것 아닌가 저희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서 의원님? 뭐 예측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돌발 변수만 없다면 그동안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는 이유가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투표자들에게 생산적으로 가담하게 하거나 또는 열세자에게 동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걸 우려한 거고 또 그 여론조사가 왜곡되거나 좀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이걸 바로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취지는 맞지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런 세월을 지금부터 보내야 하는데요. 다만 각 정당은 공표하지 않지만 여론조사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론의 흐름에 따라 선거 전략을 좀 수정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각 정당의 선거 전략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론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구나. 또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서 유추하시면서 예. 흐름들을 좀 예측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천 대표님은 앞으로 지지율의 변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또 바로 3차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차 TV 토론 특히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TV 토론 1차, 2차를 거치면서 좀 많은 분들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이준석 후보의 완연한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요. 예. 특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투표 2, 3일 정도 남겨두고 예.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좀 확신이 생기신다라고 하면은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의 동탄 선거에서 그랬듯이 좀 마지막에 지지율이 좀 급격히 상승하는 표쏠림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 되면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그러네요.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만날 예정이어서요. 예. 네네. 자, TV 토론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고요. 어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40분 만에 의결 없이 끝이 났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신 만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위원장님. 예, 이번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과 관련한 논란, 이것 때문에 이제 소집된 거 아니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 소집 단계에서부터요, 그 법관대표의 숫자가 126명인데 소집 정족수가 26명입니다. 근데 그 26명을 못 채워가지고 소집을 위한 투표를 하루 늦춰서 겨우 소집 정족수를 채웠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70명 이상의 법관 대표들이 그 회의 소집에 반대한다고 투표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번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처음부터 이게 소집이 된다 하더라도 소집을 추진했던 그 주체들이 원하는 특정 방향의 입장문 의견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번에 이제 뭐 140분 만에 끝난 게 조금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천 대표님도 같이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너무 뭔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는 애당초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이나 또 중립성 같은 거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대한 논의 외에도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을 뭐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겠다거나 또, 비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들도 법원 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선거 때까지는 그런 거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철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기는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하는 게 오늘 또 법제사법위원장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은 뭐 법원 각오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법원 내부는 좀 부글부글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선 직전이니까 뭔가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이런 제한적이었던 결론이 어제 민주당이 이 법안 철회한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용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될 때 의제는 아니었어요, 그 문제는. 예.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법관 대표회의를 앞두고 그게 사회적 쟁점이 됐다면 논의를 했을 텐데 민주당이 이걸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함으로써 논의의 필요성이 없어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대법관 숫자와 관련해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 이 주장은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적도 있고요. 대한변협도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명을 증원해야 되느냐가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들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이번 이제 민주당 내 친명 강성 주장을 해오던 국회의원 몇 분이 좀 과도한 입법안을 제출을 한 거지요.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라도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조금 과하고 좀 조급한 측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뭐 철회를 했으니까 이렇더라도 다음번에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좀 차분할 때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해요. 정치적 그 논쟁이 될 때만 막 달라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쑥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법관 증원 문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문제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주장이 돼 왔던 문제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 끝나면 차분하게 국회가 이 문제를 좀 논의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사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서동용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주장을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서 국민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나타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들이 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문제들을 두고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저는 우리나라 실정에 좀 맞지 않고요. 굳이 따지면 헌법재판소에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헌법 정신, 이런 어떤 또 약간 일정 부분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판단, 이런 부분은 사실 헌법재판소에 많이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상적인 법률 문제들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쭉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국민의 참여보다는 뭐 그 법률적인 사건 처리에 능숙한 법관들이 하기에 조금 더 익숙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논의 자체가 약간 왜곡된 것이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 되게 민감해서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조금 더 우선시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에 좀 더 잘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법관 관련된 법안을 철회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이 빠진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에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 위원장님. 저는 그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법안 발의가 조금 논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조금은 조급하게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걸 정리해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거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었을 테니까요. 중도층 지지율이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 이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요. 최근에 TV 토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도 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비상계엄과 탄핵이 있었던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지지율 안 빠진다. 예를 들면 사법부에 대한 이런저런 방금 얘기하신 조치들이라든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든지 제가 예를 들면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거 특히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선거 앞두고는 원래 하려던 것도 좀 조심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고 천 의원 몰라서 그렇다고 이번 대선은 우리 무조건 60% 이상 득표할 거니까 뭘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실제 TV 토론 이후에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이탈이 좀 감지가 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조금 겸손하게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 오늘의 주제인데 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방안의 핵심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서 위원장님. 예,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인과 직계 가족에 관련된 부정부패나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 그런 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상명령이나 계엄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이제 이 개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박근혜, 윤석열 두 번에 걸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약점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개헌이 돼야 하고 그 개헌을 위해서 이번 이제 각 후보하고 주요 정당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차기 정부 수립 회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토론을 치를 예정입니까? 저희는 오늘 이제 정치 양극화가 주제인데요. 지난 토론 보신 분들 사회 갈등 이런 게 주제였는데 1번 당과 2번 당, 그러니까 빨간 당과 파란 당이 사회 갈등의 주 원인이다라는 거를 보시는 분들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도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거대 양당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모순을 좀 지적하려고 하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도 지금 비상계엄 일으킨 정당의 후보로 나와가지고 과연 의미 있는 얘기 또 내로남불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또 견제하겠지만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당 운영은 제왕적으로 해오지 않았느냐,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을 할 때는 그럼 왜 당대표의 권한은 분산하지 않았나, 당대표로서 권한을 집중해 오신 분이 대통령 권력은 어떻게 내려놓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기존 행보와 이재명 후보 공약의 좀 모순,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각각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미리 총평 겸 미리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요. 서동용 위원장님. 예, 이제 그 4년 중임, 4년 연임 이런 개헌구상 문제,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걸로는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그 사회분야 토론 당시에도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만 공격을 집중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공격을 좀 집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건강한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도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그런 말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우려스러운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선 대표님께서는 오늘 후보들의 전략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2차 토론에서 그 이준석 후보랑 생각보다 많은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호텔 경제학 이런 부분을 본인이 먼저 꺼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전략보다는 좀 본인의 감정선대로 따라가는 토론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이번에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준석 후보에게 정책 검증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토론 룰상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질문을 할 때는 상대 후보의 어떤 허점이나 모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증을 하게 되고, 본인 공약은 질문이 들어와야 사실 좀 설명하거나 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을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후보들이 예. 조금 인색하신 것 같아서 질문에 이번에는 대해서요? 저희가 조금 더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차 토론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한판 서동용 전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